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정치적 동지라고 불렀던 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표와 동고동락했던 복심이죠. 두 사람 모두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 실장 구속이 결정된 오늘 새벽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난 지 4시간 40분 만이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정 실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을 칠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의 피의자 신문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성실히 임했고요. 어쨌든 어떤 단합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정 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구속기간이 끝나 다음 주 석방되는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정 실장 측이 회유나 말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 실장에게서 이재명 대표 관련 의미 있는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전에 입장문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신 이유가 뭔가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유대 사업자 선정 이 대표 승인이 맞습니까?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정 실장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에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고요. 내 죄를 조작한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진짜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조작의 칼날에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반박한 겁니다. 이 대표는 또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의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조작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국의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구속 결정이 검찰에게 주어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유죄 증거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당이 늪에 빨려드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어떤 방탄에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대표의 SNS 글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억지 비장미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지만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반드시 침몰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일보 박건영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정진상 실장 구속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는데 이제 법조 취재를 오래 했지만 역대급으로 길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밤 10시 10분을 한 그쯤에 끝났습니다. 8시간 가까이 한 건데요. 역대 최장 기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8시간 40분이 걸렸으니까 네. 이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검사만 5명이 법정에 나와서 3시간 정도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또 정진상 실장 측도 밀리지 않고 이 반박에만 5시간 예.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쭉 보면은 반박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이 8시간 넘게 총 걸렸는데 법원 판단은 예상외로 금세 나왔죠? 네, 맞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시각이 오늘 새벽 2시 50분쯤이었습니다. 이게 4시간 반 만에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좀 눈길을 끕니다. 네. 지난달 22일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때는요. 증거 인멸 가능성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진상 실장은 증거 인멸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심사를 한 판사는 같은 분인데요. 다음 주 구속 기간이 끝나고 또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정 실장 측이 회유나 또 말맞추게 할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라고 한 이재명 대표도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정 실장의 구속으로 이 대표의 조사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받다는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었죠.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 손을 사실상 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정진상 실장의 혐의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정 실장에게 줬다는 돈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쓰였다고 보는데요. 네. 이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았거나 또 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와 대장동 개발 때 네. 특혜를 준 그 대가로 측근들이 수익금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한 걸 알았는지 네. 이것도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자, 어제 정 실장 구속영장 심사가 끝나고 변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그 의혹 차단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네, 취재진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무관하다는 설명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통해서 뭘 했다라는 취지인데 정진상 실장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 향후 검찰 수사를 의식해서 이 대표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네. 그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가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왔기 때문일 텐데 더 구속되거나 기소될 측근도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로 지목한 상태고요. 또 김용 부원장, 지난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의 이 불법 자금을 대장동 일동에게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네.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최측근들의 구속과 기소까지 온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향해 조여들 태세입니다. 네, 사회일보의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괴물 ICBM 영상을 공개하고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축했습니다. 한미는 B1B 전략폭격기죠. 일명 죽음의 백조를 다시 띄우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이동식 발사대를 박차고 솟아오릅니다. 북한은 발사대의 이동과 미사일 기린 모습까지 힘찬 배경음악과 화려한 편집으로 보여주며 성공적인 발사를 과시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날뛰는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로정에는 절대로 종착점이란 있을 수 없으며
현지 지도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족, 군 지휘부가 환호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68분 55초 동안 비행한 미사일이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는데 공개한 재원은 우리 군의 분석과 거의 일치합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전역을 타격하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해야 하는데 성공에 근접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선명하셨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화성 17형이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발사할 때마다 실패든 부분적 성공이든 배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hat matters is that he continues to improve his program and he continues to conduct provocations. 어제 북한 도발에 맞서 스텔스 전투기 등으로 편대 비행을 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했던 한미 양국은 오늘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에 이어 비원비 2대를 다시 한반도에 전개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이렇게 핵 위협이 현실로 가까워오는 위협적인 순간 그 현장에는 단박에 눈길을 끄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리설주 여사 옆에 김정은 위원장을 꼭 닮은 딸이 서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미성년 자녀 손을 꼭 잡고 나온 것도 범상치 않지만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어린 자녀를 공개한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굳이 왜 공개했을까요? 곽정화 기자가 그 속내를 따져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소녀. 북한이 처음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입니다. 흰색 겨울옷을 입고 빨간색 구두를 신은 여자아이는 김정은의 손을 잡고 육중한 화성 17형 ICBM 발사대 옆을 걷거나 발사를 지켜보며 박수를 칩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옆에 나란히 서서 손을 모은 채 김정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부모를 빼닮은 외모가 유독 눈에 띕니다. 북한이 처음 공개한 김정은의 딸로 김일성 일가 4세입니다. 중대한 리정 표류되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정보 당국은 김정은과 2009년 결혼한 리설주는 2010년과 2013년, 2017년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둘째 이름은 2013년 평양을 방문한 미국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 주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소녀가 둘째 딸 김주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영국 데일리메일은 평양에서 열린 경축 행사 무대에서 리설주가 반갑게 맞이하던 단발머리 소녀가 김주혜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지만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력 승계가 확정되지 않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아이가 북한에서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아버지 김정은이나 할아버지 김정일 모두 후계자로 지명된 뒤 어린 시절이 공개됐습니다. 미사일 발사장에서 자녀를 공개한 것은 대외적으로 도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모습의 연출과 함께 김정은 가계 우상화까지 시작된 걸로 봐야 됩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기뻐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백두 혈통이 총출동해 화성 17형 발사 성공을 지켜봤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도심 집회가 벌어지는 게 이젠 공식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 인파가 대통령 직무 공간을 둘러싸는 건 지난 2016년 이후에 6년 만이죠. 보수 맞불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들고 촛불 스티커를 붙인 인파가 도로를 메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통령 퇴진 구호도 외칩니다. 윤석열을 퇴진하라! 윤석열을 떠나라!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 승리 전원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약 3만 명. 주최 측은 오늘 집회를 앞두고 평소 용산 삼각지역에서 끝내던 행진 경로를 대통령실 앞까지 연장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행진 경로를 삼각지역까지로 제한하는 부분 금지 통고를 했지만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어젯밤 법원이 인용해줬습니다. 주최 측은 시청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한 다음 대여를 녹사평역 방향과 신용산역 방향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실 애워싸기 행진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애워싸기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 때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용산 일대에서 보수 성향 단체도 총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맞불 집회를 열면서 주말 도심 교통은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인파 관리와 교통 통제 등을 위해 기동대 70개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정한희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틀 전 방한했었죠.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모습인데 의전이 어땠다는 겁니까? 네, 야권에서 이 대통령실에 빈 살만 의전을 두고 품격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네. 3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그때랑 비교한 사진이잖아요. 예,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과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빈 살만 왕세자를 배웅하는 모습을 비교하며 의전, 품격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이번 대통령실 의전을 지적하는 걸로 해석됐죠. 추가로 댓글도 달았는데요. 대통령 관전의 가족 공간에서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단독 환담을 하는 사진 속에 이 플라스틱 생수병과 각 티슈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해당 게시물을 자신 SNS에 공유하며 대통령실 의전을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손님을 처음 초대한 거잖아요. 극진하게 대우했다, 이게 대통령실 설명이었는데 뭐 빈살만 왕세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작 빈살만 왕세자는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사에 따르면 서울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에게 후한 대접에 감사하다는 전보를 보냈다고요. 양국의 강력한 관계를 공고히 했다.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통의 바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하고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맺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무례와 봉건 왕조입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이 이제는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어제 대통령실 비서관과 MBC 기자가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공개된 후에 여야는 서로 예의를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자의 복장을 지적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은 SNS에 대통령실과 충돌한 기자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팔짱 끼고 슬리퍼 신고 회견장에 서 있는 모습은 주 총장 망가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총애꾼 같아 씁쓸하다며 기자는 깡패가 아니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실 비서관의 언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짜 뉴스라는 말에 항의하는 기자에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아예 꺼낼 수 없는 봉건 왕조입니까? 여당은 MBC를 또 야당은 대통령실을 공격하며 예의 논란으로까지 번진 모양새인데요. 본질을 벗어난 정쟁은 사안의 초점을 흐리고 국민 피로만 높이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역시 돈 얘기는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떠난 사이에 빈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이 여행 간 친구가 도둑과 짜고 벌인 짓이었습니다. 우리 집 금고에 큰 돈이 있어 이렇게 말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택가에 배낭맨 30대 남성이 걸어갑니다. 손에는 쇠지렛대가 들려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다시 나타난 남성은 흰색 가방을 하나 더 메고 있습니다. 가방에는 근처 빈집에서 훔친 현금 다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베란다 창살을 뜯고 침입한 뒤 전기 그라인더와 쇠지렛대로 안방 금고문을 뜯어냈습니다. 금고를 뜯기까지 4시간이나 걸렸지만 집주인이 지인과 1박 2일 여행을 떠나 집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금고에서 훔쳐간 돈은 모두 3억 원.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집주인과 같이 여행을 간 지인이 금고 털이범과 일당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집주인이 지인인 A씨에게 집 금고에 수억 원을 보관 중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A씨는 중학교 동창에게 집주인과 근교 펜션에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테니 그 사이 집에 침입해 금고 속 돈을 훔치라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은 금고 털이범이 전기 그라인더를 써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시간대를 범행 시간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간대 전후로 주변 CCTV를 확인해 쇠지렛대를 든 금고 털이범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0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112에 전화를 걸고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일 거다 이렇게 협박한 남자가 있습니다. 긴급 출동해보니 정말로 흉기를 꺼내들었고요. 경찰이 실탄까지 쏘고서야 제압할 수 있었는데 왜 밤중에 이런 짓을 벌인 걸까? 그 이유라도 듣자 했더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벤치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난동을 부립니다. 경찰관들은 3단봉으로 흉기를 든 손을 내리치고 총을 겨눕니다. 잠시 후 남성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건 건 어젯밤 9시쯤. 술에 취한 목소리로 지구대에 가는 길인데 보이는 사람은 다 죽인다며 협박했습니다. 내가 칼을 내 자로 들고 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해치겠다. 이렇게 다 죽인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은 즉각 긴급 출동 상황인 코드0를 발령해 신고 지점 주변을 수색했고 잠시 뒤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남성을 발견해 근처에 있던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남성은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 요구에 불응하고 흉기를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에 이어 공포탄과 실탄을 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다리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남성은 음주 단속에 적발돼 어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수능 끝난 첫 주말이죠. 벌써 논술 면접 시험을 시작한 대학들이 있는데 내일까지 무려 수험생 20만 명이 이동합니다. 고사장마다 인파사고에 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학교 앞 도로는 수험생을 태운 차량들로 북새통입니다. 여러분들 내릴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다들 시험 화이팅입니다. 수험생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 속에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오늘 하루 11개 대학의 논술고사가 몰리면서 수험생과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 12시 넘어서 출발을 했어요. 열심히 한 결과가 잘 나오길 기대해 보고요. 우리 유빈이 좀 잘 할 겁니다. 화이팅! 중기컷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에 걸리면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별도 고사장을 마련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마다 안전관리에 비상입니다. 수험생 외에는 교내 출입이 금지됐고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종료 시간은 층별로 시간 간격을 두고 퇴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안전요원이 대거 투입돼 일방통행을 유도하고 질서 유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려가시는 분들 자동으로 내려가 주세요. 내일까지 논술과 면접으로 20만 명 넘는 수험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몽골에서 겨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독수리인데요. 가까이에서 본 시민들은 코끼리라도 먹을 것 같이 컸다 아주 감탄했습니다. 행여 사람을 공격하진 않을까요? 겨울 길목에선 주말 풍경을 홍진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독수리떼가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위용을 뽐냅니다. 무리를 지어 내려와 논바닥에 놓인 먹이를 뜯어 먹습니다. 대형 맹금류로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지만 사냥은 하지 않고 동물 사체를 먹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광경에 방문객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저희 참아냈고 진짜 엄청 커가지고 좀만 더 컸더라면 코끼리도 한 마리 잡아갈 것 같은 컸었어요. 독수리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모두 몽골에서 넘어왔습니다. 현재 200마리 정도 도착했는데 날씨가 더 추워지면 2,000마리 넘는 독수리들이 날아옵니다. 특히 먹이주기 활동이 이어지면서 경남 고성을 찾는 독수리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먹이 서열에서 밀린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날아와서 11월부터 해서 3월 말까지 여기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풍 명소에는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을이 가는 게 마냥 아쉬우면서도 막바지 가을이 빚어낸 풍경에 웃음꽃이 핍니다. 좀 늦은 가을이어서 단풍은 좀 졌지만 낙엽 밟으면서 충분히 운치 있는 등산을 된 것 같아요. 주말 나들이객들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에선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548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월드컵을 앞두고 저희가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2002 월드컵의 주역이죠. 이영표 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뭐 선수, 해설위원도 하셨고 또 FC 강원 대표이사도 하셨고 이제 지금 축구협회 부회장이세요. 굳이 만약에 불러달라고 한다고 하면 전 선수가 여전히 가장 익숙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속한 H조 상대국들이 굉장히 강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좀 전력에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수들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대표팀의 전력. 사실은 뭐 우리가 맞붙는 뭐 첫 경기 우루과이나 가나나 포르투갈 모두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다 사실은 강한 상대입니다. 개인적인 뭐 전력,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선수들의 능력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전력도 그렇고 우리보다 강한 상대인데 사실 16강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한 1승 1무 1패 정도 해서 꼭 16강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문어 영표로서 유명하시기 때문에 어떤 예측 결과를 내놓으실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우승은 어느 나라가 할 것 같으세요? 항상 그 우승 후보 팀이 있어요. 브라질이라든가 뭐 스페인이든 영국이든 그런 팀들 중에서 한 팀이 뭐 독일이든 그런 팀들 중에서 한 팀이 뭐 이번에도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나라만 딱 찍어보세요. 아르헨티나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네, 어차피 맞추면. 어차피 찍는 거 아르헨티나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맞을지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지금 월드컵에서 대표팀 선수 중에서 야, 이 친구가 한번 큰 일을 낼 것 같다.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한 3, 4개월 만에 정말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우뚝 선 김민재 선수도 있고요. 뭐 황희찬 선수도 있고 황의조 선수도 있고 황인범도 있고 뭐 이재성도 있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지만 월드컵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좀 기억을 해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폭발적인 어떤 활약을 펼쳤을 때 의외의 선수? 예, 의외의 선수가 또 득점도 해주고 아주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2002년도 제가 기억 복귀해 보면 그때 박지성 선수도 그랬던 것 같고 이영표 선수도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선수들 가운데서 의외의 복병이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또 반면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뛸 기회를 못 얻은 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강인 선수인데 우여곡절 끝에 최종 이제 엔트리에 발탁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평가전 경기에서도 뛰지를 못해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감독이 어떤 선수를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이 뭐 경기를 띠키는 선택이든 띠키지 않는 선택이든 반드시 이유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이든 팬이든 어떤 약간의 압박이라든가 요구가 감독이 들어주는 형태가 되면 다른 이제 팀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한 선수를 경기에 뛰라고 하는 것이 네. 오히려 그 당사자 본인에게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저는 뭐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뭐 첫 경기에서 베스트로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회를 받을 만한 재능을 가졌고 또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02년 월드컵이 벌써 20년 전인 거예요. 제가 그때 20년 전 돌아가 볼게요. 네. 그 폴란드전 앞두고 아마 종아리 부상을 당하셨었어요. 네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태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입장이셨으니까 좀 얼마나 힘들까 느낌이 딱 오실 것 같아요. 월드컵을 앞두고 직전에 다쳤을 때의 감정이 어떤지 저는 누구보다도 그때 당시 이제 경험을 실제로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저는 뭐 그냥 그때 당시의 심정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손흥민 선수도 특히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다치고 나서 이제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제가 그 손흥민 선수한테 얘기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너의 건강과 안전이다. 월드컵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근데 나는 너가 많은 사람들이 너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첫 번째 너 건강과 너 안전이 먼저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선배니까 할 수 있는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토트넘에 계셨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랑도 많이 비교되세요. 네네. 영어도 비교가 많이 되십니다. 네. Retired from soccer tonight, but I'm feeling so happy this moment. It is exactly what I wanted to the retirement from when I was young. 저보다 손흥민이 영어를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완전 영국식으로 하시잖아요. 네네. 손흥민은 사실은 영어도 영어지만 도이치도 하거든요. 독일어도 해요. 진짜요? 예,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그 독일어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알파벳이 이미 이제 영국에 가기 전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그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되게 빨랐었고 지금 뭐 부럽습니다. 네. 그럼 그 기사회생하신 포르투갈전으로 가볼게요. 네. 박지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했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당연히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항상 크로스를 올릴 때에는 반대쪽 포스트로 올리는 그런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공을 그 코너킥을 차서 다시 나온 볼을 제가 이제 잡았을 때 그게 아주 약속되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공을 올렸고 지성이가 정말 잘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그 공을 가지고 이제 골을 넣었죠. 아까 그 어시스트 하셨을 때 상대편 선수가 지금의 벤투 감독이었다며요? 네,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사실 그때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신경을 안 쓰고 저희가 이제 했었기 때문에 네. 잘 몰랐지만 이제 벤투 감독님이 이제 한국 대표팀에 부임하시고 나서 이제 저도 알게 됐죠. 그때 이제 앞에 계셨던 분이 벤투 감독님이셨구나. 벤투 감독하고 그 얘기 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뭐 깊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저희 경기장에 자주 와서 이제 경기를 볼 때 네. 초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우리 같이 경기 뛰었었다. 골 먹을 때 본인이 앞에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줄까 봐. 그 원래는 명언 제조기 독설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독설가. 네. 예. 그런 그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설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몇 번 좀 했었어요.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을 했을 때 그 홍명보 형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예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지났잖아요.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을 만약에 할 기회가 왔는 걸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가요? 이렇게 크게 이슈화가 될지 몰랐고 한 3년 정도 명배우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아주 잘. 그 얘기를 나누신 적은 있나요, 두 분이? 나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시나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3년간은 저희가 어쨌든 3년의 세월이 필요했군요. 네, 3년의 세월이 그 분을 사귀기까지. 예, 그래서 지금 뭐 명부 형님하고 잘 연락도 하고 뭐 잘 지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뒤돌아봤을 때 이렇게 이게 큰 파장을 올 줄 알았으면 그 말을 괜히 했다. 저희가 지금 채널A 오픈 스튜디오에서 오픈 인터뷰로 이영표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 굉장히 추운 날인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사실 강원FC 대표 하시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좀 아쉽지만 더 이상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네.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잘린 거고요. 예. 잘린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지사님께서 이제 인사권자시기 때문에 인사권자께서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에게는 뭐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가로서 경험했던 시간은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났을 때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패배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수 때 이 패배가 주는 고통이 워낙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패배에서 주는 고통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팀의 이제 대표가 되고 보니까 어떤가요? 더 큰 고통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선수 때는 뭐 자기만 어떻게 보면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표는 회사의 어떤 구단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다 대표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경영자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왜 대표 자리에 방이 넓고 책상이 큰지 그때 알았습니다. 방 넓이와 책상의 크기가 짊어져야 될 이 책임의 무게하고 책임의 크기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혼자 이제 방에 있으면서 이제 알게 됐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2년 동안 제가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드러났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했다. 그것이 제가 2년 동안 하나를 칭찬한다면 저 자신에게 그거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굉장히 좀 정리가 된 그런 분위기네요. 어떤 리더가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 조직이 안 좋아진다면 그거는 떠난 리더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떠났을 때 그 조직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 내년 시즌의 좋은 선수들을 지금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시죠? 12월 31일입니다. 그날까지. 네. 네, 지금까지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외투 필요하셨나요? 따뜻한 기온이 감돌아 초가을 같았죠.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 5에서 9도 높게 기록됐고요. 내일도 낮엔 오늘만큼 포근해서 외투 없이도 거뜬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약 10도 벌어져서 아침과 밤엔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 3도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약 20도를 기록해서 아침 기온보다 약 10도 높겠고 오늘 낮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제주에 최대 20mm가량 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남부와 제주뿐 아니라 강원 영동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